안녕하세요. 운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국어 14차 시 함께하게 될 이상훈입니다. 자, 우리 오늘 원격 수업으로 이제 홍계월전을 함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교과서 366쪽에 빈 공간에 일단 우리가 홍계월전을 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계월전은 앞에 나왔던 청산별곡 시조세편과 달리 소설이죠. 소설인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지어진, 그리고 또 조선 후기에 지어진 고전소설에 속합니다. 그래서 무슨 전이라고 붙어있는 것을 대부분 다 고전소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계월전이니까 마찬가지 고전소설이고,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홍계월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겠죠. 자, 근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홍계월이라는 사람이 남성은 아닌 것 같고 여성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 주인공이 벌여지는 그 이야기, 고전소설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고전소설의 특징을 잠깐 멈춰놓고 요거를 먼저 기록을 좀 해주세요. 자, 기록이 끝났으면 우리 같이 주제부터 시점까지 고전소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계월전과 같은 장기전, 토끼전, 별주부전부터 해서 흥부전, 홍길동전, 이런 모든 고전소설들은 이런 보편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주제가 권선징악 주제를 가지는 소설이 많다 입니다. 착한 인물은 복을 받고 악한 인물은 벌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주인공이 대부분 착한 인물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착한 인물로 등장하고, 이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주인공과 대립되는 인물이 악한 인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제나 주인공은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결국에는 악한 인물을 몰아내거나 아니면은 악한 인물을 물리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을 받거나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 복을 받고, 악한 인물은 벌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항상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누가 착한 인물인지 누가 악한 인물인지 잘 잡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순행적 구성이라는 겁니다. 고전소설은 단순하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이나 액자식 구성이나 이런 복잡한 기법을 쓰지 않고 그냥 이 주인공이 태어났을 때부터 뭐 죽을 때까지, 또는 어떤 업적을 달성할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제시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체는요, 글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인데, 이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고사성어가 많습니다. 이 고사라는 건 옛날 이야기란 뜻인데, 중국의 우리 기원전 이야기나 아니면은 진시황 시절에 이런 고사들을 인용해서 비유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다른 말로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인물들의 대사를 살펴보면 예스러운 말들을 씁니다. 마치 사극에서 본 것 같은 어찌 그리 하리오, 어떻게 하오리까, 이런 예스러운 말투가 많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서리적인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서리적인 표현은 당연한 사실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서리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자, 그대가 지금 떠나니 내가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을 그대가 지금 떠나니 내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의문형으로 나타내는 서리적 표현이 고전소설에 많더라. 그다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 인물이, 한 인물이 이름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칭하는 용어가 바뀝니다.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 사람의 관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홍계월전 같은 경우에는 계월이 원래 이름이겠죠. 그런데 이 역공이라는 자신을 도와준 조력자에 의해서 이름이 또 한 번 더 바뀝니다. 평국으로 바뀌었다가 또 이 계월이가 과거에 급제해서 이 한 군대를 이끄는 원수직을 받거든요. 그래서 원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월, 평국, 원수 모두 다 같은 인물이란 걸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요, 처음에 착하게 등장했던 주인공은 끝까지 착한 인물로 정의를 위해서 싸우죠. 그래서 성격 변화가 없습니다. 악한 인물은 마찬가지, 처음부터 악했다가 끝까지 악해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을 짓게 되는 평면적 인물이 나온다. 평면이 뭐예요? 한 면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 변화가 없이 그냥 쭉 착하면 착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가더라. 그다음 두 번째는 전형적인 인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홍계월전에 홍계월 그 개인의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홍계월전은 미리 알려주자면 그 당시 능력이 있지만 사회적 진출을 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홍계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인물이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 사건을 보면요. 우연적이라는 거예요. 우연적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주인공이 넘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뿅 하고 도사가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이유도 없이. 그 다음에 갑자기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던 부모를 만나요. 이런 식으로 사건이 뭔가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 다음에 비현실적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기적 요소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도수를 쓰거나 무예를 막 발휘하는데 칼을 꺼내서 적장에 몸을 베니 적장에 5,000명이 쓰러지더라. 이런 비현실적이고 과장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 다음 빠른 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각설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각설은 앞에 이야기하던 것을 끊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다, 화제를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설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사건이 엄청 빠르게 전개되는 부분도 있고 비현실적인 내용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그 다음 배경은 우리가 공간적 배경은 우리가 조선이 지었으니까 조선이 배경이 많은 줄 아는데 중국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고전소설이 많습니다. 그다음 가끔 때로는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박시정과 같이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지은 소설 같은 경우는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진록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신성계, 천상계와 같은 비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곳도 있더라. 그다음 시간적 배경은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막연한 시기입니다. 특정 시기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옛날 이런 막연한 시기가 많습니다. 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특정 시기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점 중요한데요. 고전소설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없습니다. 1인칭 시점이라던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고전소설을 찾아봐도 나가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맞지? 나가 없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다? 무조건 3인칭이다 라는 거. 3인칭 소설이다. 근데 3인칭 소설인데도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 심리, 기뻐하며 말했다, 즐거워하며 말했다, 당황스럽게 뭐 이렇게 인물의 심리까지 다 말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데 서술자가 이야기 전달뿐만 아니라 작중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서술자의 개입이 이 고전소설에는 정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가 놀라서 엎어지니 놀부가 그거를 짓밟는데 이 어찌 나쁜 놈이 아니리오, 이 어찌 못된 놈이 아니리오, 이렇게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서술자는 원래 그냥 이야기만 전달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이 주관적으로 여기에 개입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걸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 같은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고전소설은 이런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계열전 말고도 다른 고전소설을 읽더라도 이것을 적용해서 읽으면 우리가 처음 읽은 소설이라도 미리 내용을 예측하고 앞으로 나올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추측할 수 있겠죠. 요거를 잘 기록해 주세요. 으로 중요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계열전은 고전 소설인 동시에 여성이 주인공이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웅 소설입니다. 아까 봤던 그 홍계열이라는 인물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한 전장에서 업적을 세우는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영웅 소설은 고전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영웅 소설은 특정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잠깐 멈추고 이걸 필기를 먼저 해주세요. 자, 필기가 끝났으면 이 7개의 일대기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웅을 떠올리면 항상 영웅에게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특이한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위기를 겪는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것을 극복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언제나 영웅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다라는 것. 이런 공통적인 요소가 동양서양에서 발견될 건데 이것이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봅시다. 영웅은요 언제나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신분의 자제이거나 또는 신적 존재의 자손이거나 이런 식으로 남들과는 다른 핏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천상의 인물이나 신적 존재의 자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조금 더 현실성을 가지려면 높은 관직의 자제로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많이 변모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정상적 출생을 한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공간이나 방법으로 탄생을 하게 돼요. 주몽을 예로 들면 알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렇죠? 예수를 비유한다면 예수는 마국간에서
그 다음에 잉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잉태되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웅은 특이하게 태어나요. 근데 이것도 현실성이 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의 고전소설에는 자식이 오래도록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뭐 꿈에 누가 나타났다. 또는 뭐 별이 어떻게 됐다. 별이 뭐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특이한 사건을 경험하고 자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힘겹게 자식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비정상적인 출생입니다. 그다음 태어난 이 영웅은요.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도술, 학문, 무예 또는 뭐 이런 비현실적인 날기라든가 힘 이래서 남들과 다른 재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아직 영웅이 완전히 닦여진 상태가 아니라 이 능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있다가 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어떤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위기, 시련과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개인적인 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1차 위기는 부모와의 이별 또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나 어린 나이에 또는 불황자, 집도 있고 아무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황자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시련과 고난을 영웅에게 줍니다. 그러나 영웅은 절대 죽지 않죠. 그래서 이 영웅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항상 이 영웅을 살려주거나 도와주거나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물이나 신적 존재, 도사, 인간, 비범한 도구를 습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뒤에 가서는 높은 벼슬아치가 높은 신분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만난 이 아이를 구해주고 영웅을 구해주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기와 극복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영웅은 점차 성장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찾아온 이제 2차 위기는 뭐냐면 앞에서 1차 위기가 주로 개인적인 위기였다면 2차 위기는 나라의 위기, 국가적 재난입니다. 주로 오랑캐의 침입이나 역적의 반란, 천자는 이제 황제인데요. 중국을 배경으로 하니까 황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황제가 목숨을 위협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거는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위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성장했던 영웅이 등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주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영웅의 등장 및 영웅적 업적을 달성해서 나라의 위기를 구출하게 된다. 그래서 2차 위기를 해결하고 진정한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황제한테 금은 보화를 받기도 하고 이 부귀 공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1차 위기와 2차 위기가 주는 이런 인물들이 악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입니다. 앞에서 봤던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앞부분 줄거리까지 읽고 우리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고전소설의 특징, 그 다음에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같이 적용하면서 이 고전소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계월 전입니다. 앞부분 줄거리. 자, 명나라 때 이부시랑 홍무는 홍무 동그라미 칩시다. 인물이 나올 때는 항상 동그라미 치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어디가 배경이다? 중국이 배경이다. 중국 적어줍시다. 이부시랑 홍무는, 자, 이부시랑은 중국의 관직명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높은 관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의 꿈에 누가 나타났다? 선녀가 나타난 후 무남동녀, 딸 하나만 낳았다는 거죠. 계월을 얻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는 홍무는 적어주세요. 계월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있다는 건 여기서 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고귀한 혈통이다 라고 적어줍시다. 고귀한 혈통. 자,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지, 비정상적인 출생. 그래서 꿈에 선녀가 나타나서 계월을 얻었잖아요. 여기는 적어줍시다. 비정상적인 출생.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 자, 이것도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범한 능력. 그렇죠? 자, 그러면 능력까지 발현됐으니 이제 시련이 찾아와야 됩니다. 계월이 5살 때, 아주 꼬꼬마 때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은 나라의 위기죠. 이 나라의 위기가 일어나서 난리 속에서 부모와 헤어지게 됩니다. 이 부모와 헤어짐이 바로 1차 위기가 되겠죠. 거기다 이 계월이는 이 보자기에 쌓여서 강에 던져집니다. 어린 나이에. 맞지?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영웅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느냐? 이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여공의 별표 칩시다. 그럼 이 여공이 바로 누구겠어요? 조력자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 조력자가 도와줍니다. 여공은 계월의 이름을 뭐라고 고칩니까? 평국이라 고칩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데
잠깐 메모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월이의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쳤다는 건 여자아이의 이름을 남자로 바꿨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남장 모티프라고 합니다. 여자애를 남자처럼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남자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진출하거나 과거에 급제하거나 뭐 전장에 나가서 영웅적 업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애니메이션 뮬란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남장 모티프는 뭐를 의미하느냐? 여성의 몸으로는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되고 남편을 내조해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할 수밖에 없는 남성 중심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장 모티프가 나타난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이 남장을 한 여성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데 이 남장 모티프가 주로 사용됩니다. 뮬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남장 모티프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자, 동갑인 아들, 여공에게는 아들이 있네요. 보국이. 그래서 이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보낸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주는 곽도사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후 계월과 보국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 을 침범하자 천자의 명에 따라, 천자는 여러분들 황제라고 했죠. 명에 따라 계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전쟁터에 나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란히 급제했지만 계월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원수는 지금으로 따지면 총사령관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원수는 뭐 부사령관 정도 된다고. 한 군대를 이끄는 장수로서 계월이 더 높은 지위에 있죠. 그래서 보국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미 계월이 여자란 걸 보국은 어렸을 때 봤으니까 알고 있는데, 맞지? 자격지심이 들었겠죠. 이 자격지심이 들어서 보국과 계월의 사이가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계월이 훨씬 더 관직이 높고 상관이다 보니 보국에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나 보국이 계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 크게 패하게 됩니다. 말도 안 듣고 나갔으니 이거는 군법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월은 이를 벌하려다 여러 장수의 만류로 용서하고, 여기서 보세요. 자기가 직접 나가 이 보국은 졌는데 이것을 물리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계월이 훨씬 보국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과정에서 계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아까 헤어졌던 이 난리 속에 헤어진 부모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적어줍시다. 사건의 우연성이죠. 이유도 없어요. 왜 부모를 만나게 됐는지, 부모가 거기 왜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성이 드러난다. 자, 그런데 계월이 전쟁에 나갔다가 좀 다쳤나 봐요. 계월이 전쟁에 다녀온 후로 병이 깊어지자 천자는 너무너무 아끼는 이 계월이 원수를 위해서 어의를 보내줍니다. 어의는 개인 의사예요. 이 어의의 진맥으로 계월이 여자임이 탄로납니다. 이때까지 평국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남자라고 속여왔는데 이게 들통나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황제한테 어떻게 돼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황제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왜? 계월이가 직접 상소를 올려서 황제 폐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황제 폐하를 속인 죄는 벌받아야 마땅하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을 하고 충성심을 보였기 때문에 천사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어이와 너그럽게 용서했다는 이 두 점만 봐도 얼마나 계월이를 믿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계월의 벼슬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원수 벼슬을 그대로 둔 채 오히려 뭐를 시키냐? 보국과, 그러면 보국과, 너는 여자니까 보국과 혼인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천자가 계월이가 여자란 걸 알자마자 바로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또 뭐냐? 적어주세요. 가부장적 사고입니다. 여자는 자고로 남자 밑에서 결혼을 해서 남자를 보필하고 남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부장적 사례죠. 그래서 이 가부장적 생각으로 인해서 보국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국과 계월은 앞에서 봤다시피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서 이 결혼 생활에선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월은 안 그래도 자기가 능력도 뛰어나고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규중에 갇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규중은 여기 밑에 나오다시피 부녀자의 방이죠. 결혼한 와이프, 아내의 방에 항상 갇혀서 집안일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걸 한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보국은 자기를 이때 동안 이 군령으로, 이 상관이니까 군법에 따라 명령으로 다스려 자기를 조롱한 계월에게 불만을 품으며 두 사람의 갈등은 더 심하게 됩니다. 자, 천자의 명에 따라 계월과 보국이 혼례를 치은 다음 날 보국이 어떻게 하느냐? 이 계월에게 속을 뒤집기 위해서 바로 첩을 들여버려요. 이 애첩
영춘이를 들여버립니다. 근데 우리 처와 첩 관계는 어떠느냐? 첩이 훨씬 처보다 낫죠. 그래서 처에게 개월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영춘이가 보국을 등에 업고 이 개월의 행차를 보고도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월은 안 그래도 짜증냈는데 이 영춘이를 죽여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더욱 심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앞부분 줄거리까지 봤는데 지금 우리 어디까지 보았느냐? 조력자의 도움까지 봤습니다. 아직까지 2차 위기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여기 우연성이라든가 또 중국을 배경으로 한다는 이런 고전소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장 모티프라는 중요한 것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줄거리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명나라. 이부시랑 홍무와 그의 부인 양씨는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무남동녀 개월을 얻었다. 홍무는 예쁘고 영민하게 자라는 딸 개월의 모습이 흐뭇했지만 행여나 개월의 명이 짧을까봐 걱정이 되어 곽도사를 찾아가 개월의 관상을 보게 했다. 이 아이의 관상을 보니 5살에 부모와 이별했다가 18살에 부모를 다시 만나 높은 벼슬을 하여 많은 녹봉을 받을 것입니다. 아이의 명망이 천하에 가득할 것이니 가장 길한 상입니다. 뭐라고? 5살에 우리와 이별을 한다고? 근심이 가득해진 홍무는 개월에게 남자 옷을 입혀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자아이에게 남자 옷을 입히면 운명을 비켜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월이 5살이 되던 해 북방 절도사 장사랑이 반란을 일으키고 개월이 사는 마을에도 도적대들이 밀려 들어왔다. 아수라장 사이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개월은 투적 장맹길로 인해 물에 던져지면서 어머니와도 헤어졌다. 어머니! 개월아!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개월은 다행히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남고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친형제처럼 지냈다. 두 아이들이 자라 7살이 되던 해에 여공은 개월과 보국을 곽도사에게 데리고 가 가르침을 받게 했다. 개월은 보국과 함께 글을 배웠는데 한자를 가르치면 10자를 알고 하는 행동도 매우 비상했다. 개월은 군대를 쓰는 재주와 온갖 술법까지 익히고 이름을 평국이라고 바꿨다. 개월과 보국이 15이 되던 해 천자가 어진 신하를 얻기 위해 과거를 열었다. 개월과 보국은 동시에 과거에 도전하였고 그 결과 개월이 장원, 보국이 부장원으로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번과 가달국이 중원을 침범하고 개월과 보국이 천자의 어명을 받고 각각 원수와 부원수로 전쟁에 출전했다. 내일은 이 몸이 적장의 머리를 베어 올리겠습니다. 악대는 범상치 않은 장순이 물러있거라. 그러나 보국은 개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 크게 패했다.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를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참으시옵소서. 보국을 벌하려던 개월은 여러 장수의 만류로 보국을 용서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 적을 물리쳤다. 이 과정에서 개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상봉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개월은 몸이 피곤하여 결국 병이 나고 말았는데 이에 천자가 개월에게 친히 어의를 보냈다. 그런데 이때 어의의 진맥으로 인해 개월이 여자임이 탄로나고 말았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평국은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하고 아뢰옵나이다. 신첩이 5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난에 부모를 잃고 간신히 살아났으나 여자의 몸으로는 부모를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을 속였사오니 신첩의 죄는 10,000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신첩을 속히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천자는 개월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개월의 벼슬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고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했다. 하지만 개월도 보국도 서로를 결혼 상대로 달가워하진 않았다. 보국은 자신보다 잘났던 개월이 여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미 자신의 애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개월은 평범한 아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한스러웠다. 이들의 부부 생활은 원만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때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켰다. 신하들은 이들을 진압할 장수로 모두 개월을 추천했고 개월은 다시 원수로, 보국이 부원수로 전쟁에 출전했다. 개월은 여성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여전히 비상함을 보이며 천자를 위기에서 구해낸다. 그리고 보국은 결국 개월의 월등함을 인정하게 된다. 2차례에 걸친 국가의 위기를 구한 개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자귀를 받았다. 또한 천자는 보국을 승상에 봉하고 여공을 오왕에, 홍무를 초왕에 봉했다. 이후 개월은 보국을 예로서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그들의 자손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한다.